업로드가 많이 늦은 것 같지만 사실 2월이 짧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아시죠? 매달 주옥 같은 신작 게임들을 소개하는 콘텐츠 디몬크의 게임5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이달은 좀 쉬고 싶었는데 신작 게임들이 많더라고요. 쉴 수 없었습니다. 2025년 3월의 신작 게임 리스트, 이달에는 어떤 매력적인 신작들이 있었을까요? 얼리 액세스 및 한국어 미지원 게임은 되도록 제외했습니다. 일단 보시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백지장은 맞들면 낫습니다. 즐겁기도 하고요. 게임도 그렇죠. 첫 번째 게임은 스플릿 픽션입니다. 수상하리만큼 협동 게임의 진심인 헤이즈라이트의 신작이요. A Way Out, It Take-Two 제작진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이번 작 주인공은 냄새나는 범죄자들도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도 아닙니다. 뒤가 구린 신생 출판사와 엮여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모두 빼앗길 처지에 놓인 두 명의 작가가 주인공이죠. SF 작가 미오 허드슨, 판타지 작가 조이 포스터. 이번에도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배경이 좀 흥미롭죠. 게임 배경이 이 두 작가가 써내려간 작품 속 세상이요. 미래와 판타지 조합, 제법 풍성한 볼거리들을 자랑합니다. 게임의 궁극적 목표는 탈출인데 사실 탈출에만 초점을 두면 다른 포인트를 대부분 놓칠 수 있어요. 시작부터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가 되는, 결말보다는 이 우정을 쌓아가는, 변화하는 감정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여기서 깨알 포인트, 미오와 조이는 요제프 파레스의 딸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겁니다. 자식 이름을 썼는데 게임을 막 만들진 않았겠죠. 가끔 루나 같은 예외가 있긴 한데, 이전처럼 오프라인, 온라인 협동 모두 지원합니다. 온라인 경우 또 친구 패스가 함께하고요. 타이틀을 보유한 친구가 초대한다면 무료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게임을 구매할 친구 혹은 초대할 친구가 없다는 게 문제죠. 헤이즈라이트 게임은 전반적으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시각적 표현,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부 2인 협동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제법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큰 이슈 없이 말끔하게 제작하고 있죠. 이번에도 평균 이상은 할 것 같습니다.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즐길 만한 깔끔하고 부담 없는 협동 게임을 찾는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한 명이 사면 한 명이 공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늘 말하는데 한 20번은 다시 해준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요? 유비소프트 신작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 2023년 발매된 미라지의 후속작입니다. 16세기 일본 전국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요. 늘 그래왔듯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의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그 틈에 암살단 이야기를 끼워 넣었습니다. 누가 암살단이고 누가 템플 기사단인지 연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게임을 직접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얼핏 보면 고스트 오브 스시마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연 지금까지 어크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일본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겠죠. 고증을 떠나서 오픈월드 디자인에 있어 전반적으로 늘 높은 퀄리티를 자랑했던 유비소프트였습니다. 이번 섀도우도 그렇습니다. 특히 계절에 따른 시각적 변화도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근본은 암살에 있습니다. 스플린터 셀이나 메탈 기어 솔리드에 비하면 더 높은 수준의 스텔스 플레이를 자랑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 화려하게 적을 암살해 나가는 묘미가 있었죠.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그런 점들이 퇴색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그런 아쉬운 점을 조금 독특하게 보강했습니다.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여성 시노비 나오에와 흑인 사무라이 야스케. 땅을 기어다니는 플레이 메커니즘이 추가된 민첩 역해, 육중한 파워 플레이의 남캐. 플레이어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지닌 두 명의 캐릭터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플레이 중 상황에 따라서 두 명의 캐릭터를 언제든 전환해 플레이할 수 있죠. 그래서 잠입, 암살, 전투, 캐릭터를 나눠 놓음으로써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측면에서 이 둘은 궁극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갖는다고 해요.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끝을 맺는다는 거죠. 주인공 하나도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 게 현 유비소프트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정말 미안한데 전작 미라지는 정말 최악의 어크였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에 비하면 섀도우스는 훨씬 긴 개발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완성도 면에서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비가 이 두 명의 주인공을 또 이런 이야기를 매끄럽게 통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야스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를 짧게 요약하면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굳이 역사적 기록이 확실하지 않은 흑인 사무라이를 넣을 필요가 있었나? 이 부분에서 일본 현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감히 제가 보기에는 유비소프트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실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산설까지 나돌고 있는 유비소프트입니다. 실제로 구조조정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놓은 게임들이 연이어서 그렇게 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판매량을 고려해서 이런 자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번 어크 섀도우스가 또 바닥을 친다면 유비소프트는 정말 회생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텐센트 인수 협상이 보류됐는데 모양새 보니까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킬캠으로 쏠차게 재미보는 스나이퍼 엘리트 시리즈. 그걸로 번 돈을 여기다 다 갖다 부은 것 같습니다. 리벨리온의 신작입니다. 아톰 폴. 1957년 10월 영국에 터진 5등급 원자력 사고 윈드스케일 화재 사건의 영감을 받아 제작된 1인칭 액션 생존 게임입니다. 대체 역사물이에요. 대규모 핵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후 윈드스케일 격리 구역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초자연적 현상들과 돌연변이, 어쩌면 그들보다 더 무서운 사이코들로부터 기억을 잃은 주인공은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재난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다는 내용이죠.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아톰폴은 꽤나 여러 게임들의 특징들을 따왔습니다. 게임 배경만 보면 스토커 시리즈와 겹치는 부분이 많죠. 알맹이는 폴아웃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슈팅을 포함한 일부 플레이 메커니즘은 스나이퍼 엘리트 시리즈를 떠오르게 합니다. 마냥 무겁게 느껴지는 게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한 게임들의 공통된 특징들도 공유합니다. 높은 자유도. 늘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플레이어는 여러 도덕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고 선택에 따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픈월드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스나이퍼 엘리트와 비슷한 샌드박스 형태의 게임이에요. 물론 충분히 넓은 게임 월드를 지녔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장르의 즐거움은 역시 탐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제법 신경 썼다고 하고요. 개발 환경 자체가 절박했던 스토커2 개발사 GSC 게임 월드에 비하면 리벨리온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환경에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나름의 고충은 있었겠지만 그만큼 더 높은 완성도를 지닌 게임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이 필요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죠.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출시와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의심은 잠깐 거두겠습니다. 맛없으면 뱉으면 돼. 이거는 좀 애매해 보이는데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이 드는 게임들 제법 많습니다. 제게는 이런 게임이 그래요. 카르마 더 다크 월드. 앞서 소개했던 아톰폴이 대체 역사였다면 이거는 평행 역사물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장르죠. 시나리오를 좀 더 넓은 범위로 장난칠 수 있는 게 평행물입니다. 아무튼 훨씬 더 어둡고 심오한 1인칭 스릴러 장르입니다. 공식적으로 시네마틱 심리 스릴러라고 칭하고 있어요. 시네마틱이란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대충 영상 연출에 힘을 많이 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84년 대기업 리바이어선 코퍼레이션의 철권 통치, 그 아래에 있는 동독을 배경으로 합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메가코프의 국가 점령, 사이버펑크 세계관 게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플레이어는 이런 기업에서 근무 중인 ROAM 요원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암울한 세상인데 범죄자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현실과 가상의 틈에서 끊임없이 진실을 탐구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생각만 해도 우울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 스토리텔링에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여러 의미에서 확실히 보는 즐거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장단이 있죠. 단점은 눈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장르가 장르인지라 지루함은 없겠지만 눈이 피곤하다. 인디 개발사 팔라드 스튜디오의 데뷔작입니다. 데뷔작치고 상당한 무게감의 게임인 셈이죠. 게임 제작에 코지마 히데오 감독의 영상 연출, 앨런 웨이크, 컨트롤로 이름을 알린 레메디의 게임 분위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신 건강에 이로운 게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러한 스타일의 게임을 찾는다면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이 너무 행복하다면 이런 게임을 즐기면서 우울감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친하게 지낼걸. 넥슨이랑 말이죠. 던전 앤 파이터 세계관이 여러 장르의 게임들로 파생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소개할 게임은 퍼스트 버서커 카잔입니다. 아마 현재까지 공개된, 출시된 던전 앤 파이터 시리즈 중 가장 괜찮은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다른 건 별로였거든요. 현재 던파 세계관의 과거, 약 800년 전 아라드 대륙을 배경으로 하는 하드코어 액션 RPG입니다. 한때는 제국을 구원한 영웅, 대장군이었는데 반역 누명을 쓰고 양팔의 힘줄이 모두 끊긴 채 설산으로 추방당한 카잔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눈 돌아간 카잔의 처절한 복수극. 공식적으로는 핵앤슬래시와 높은 난이도 조합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다시피 버서커 치고는 많이 날렵하고 역동적입니다. 좋게 말하면 캐릭터의 동작이 상당히 간결하고 깨끗하다. 반대로는 그냥 가볍다. 그리고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이 멀쩡한 3D 쉘 쉐이딩 아트 그리고 선명한 텍스처 품질은 제법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게임 트레일러 영상들은 대부분 보스 러쉬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벨 디자인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요. 데모 플레이 영상들을 봤을 때 비슷한 장르의 반다이 남코, 코드 베인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프롬의 소울 라이크들 대비 이러한 형태의 게임들이 갖는 장점은 뭘까요? 가볍다,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만만한 난이도를 가졌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IP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한 깊이의 게임은 내러티브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 친절한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깊이 있는 액션 RPG를 원하는 유저들에게는 분명 아쉬움을 남길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부담 없이 플레이해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각자의 장단이 있는 거죠. 던전 앤 파이터를 사랑하는 게이머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던파를 좋아하진 않는데 궁금하긴 해요. 저도.
이렇게 짧고 굵게 끝내고 싶었는데 이 게임들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보너스로 준비했습니다. 시간상 간결하게 치겠습니다. 테마파크 불프로그의 정신을 이어가는 투포인트 스튜디오의 신작입니다. 투포인트 뮤지엄, 호스피탈, 캠퍼스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타이틀처럼 박물관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경영 시뮬레이션이요. 각 지역의 팀을 파견해서 더 희귀한 유물을 찾고 원하는 곳에 배치하고 더 예쁘게 꾸미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해야 됩니다. 투포인트 시리즈는 비슷한 장르의 게임들 대비 상당히 유머러스한 연출을 특징으로 합니다. 경영 시뮬레이션으로서 깊이감은 다소 떨어지지만 그만큼 낮은 진입 장벽을 지녔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기기 좋습니다. 게다가 우리말이고요. 아기자기한 경영 시뮬레이션을 찾는다면 좋은 게임입니다. 허벅지가 시켰던 라이자의 아틀리에 시리즈를 놓쳤다면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유미야의 아틀리에, 추억의 연금술사와 창환의 땅, 새로운 아틀리에 시리즈의 시작입니다. 한때는 번영했지만 의문의 천변지휘로 멸망한 알라디스 제국. 그렇게 금기된 시대에 보기 좋게 연금술의 진심인 유미야가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연금술 RPG입니다. 시리즈 시작부터 오픈월드 설계입니다. 돈 좀 벌었죠. 턴제였던 전투는 실시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신작인 만큼 전작보다 나아진 비주얼을 특징으로 합니다. 확실히 이전 시리즈보다 더 풍성한 느낌이 있습니다. 캐릭터도 풍성하잖아요. 10대 소녀를 주인공으로 했던 아틀리에 시리즈, 유미야는 첫 20대로 가장 연장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에 빠지셔도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즐겨도 괜찮은 게임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킬링 플로어 3 협동 슈팅 게임입니다. 이게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어째 정상 게임 범주에 들어서고 있어요. 성장형 게임 시리즈. 게다가 이번에는 전작 대비 70년을 건너뛰었어요. 2091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너무 뛰었는데? 과거에 실패한 생체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 강력한 슈퍼솔저 제드를 만들어내며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메가코프 호르진. 이에 맞서는 용병 집단 나이트폴과의 대립을 주제로 합니다. 플레이어가 나이트폴이에요. 최대 6인 협동 멀티플레이 및 크로스 플레이를 대응합니다. 내재된 폭력성을 이 게임으로 표출하고 싶다면 이만한 게 또 없습니다. 얼리 액세스 게임은 되도록 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넣었습니다. 크래프톤의 신작 인조이. 2023년 공개와 동시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타이틀입니다. 라이프 시뮬레이션 장르로 한국형 심즈, K-심즈라 불리죠. 심즈는 4 이후 후속작 소식이 한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게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보다시피 비주얼도 리얼계잖아요. 훨씬 차세대스러운 느낌도 있죠. 하지만 게임의 결은 심즈와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심즈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대부분 인조이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다만 인조이가 게이머들에게 큰 호감을 얻었던 부분은 이 확장된 사회에 있습니다. 그저 집이 아니라 도시로 심즈보다 더 큰 규모의 게임이라는 거죠. 이는 맥시스의 심즈가 갔어야 할 방향이었고 한때는 엇비슷하게 가려다가 드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심즈 빌리지였을 거예요. 당시 맥시스가 빌리지의 개발을 포기했던 이유는 짧게 요약하면 기술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심즈의 심들은 인조이의 조이처럼 자유의지를 지닌 AI들인데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니까 게임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인조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사 측이 내세웠던 자랑했던 것들이 모두 짜임새 있게 구현되려면 현 시점에 나올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걸 당장 해결하려면 게임 규모를 줄이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반쪽에 반쪽짜리 결과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압니다. 이번 얼리 액세스를 통해서 살펴봐야 알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궁금합니다. 작은 기대 해볼게요. 작은 기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스위치로 나옵니다.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크로스 디피니티브 에디션. 정말 갈수록 게임 이름들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크로스 시리즈 두 번째 타이틀이고요. 2015년 위유로 출시됐던 원작 리마스터 타이틀입니다. 리메이크 아니고 리마스터. 외계 문명 간 전쟁으로 파괴된 지구, 우주로 탈출한 인류가 미지의 행성 미라에 불시착하게 되고 새로운 거점 뉴 로스앤젤레스를 만들며 생존을 위한 탐험을 시작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플레이어는 NLA 방위 조직 블레이드의 신입 대원으로 플레이하게 되고요. 세계관은 공유하지만 직접적인 스토리 연계는 없기 때문에 다른 시리즈를 즐겨보지 않았다고 해도 진입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픈월드 RPG고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상세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데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WRPG의 탈을 쓴 JRPG. 그만큼 규모가 제법 큰 시리즈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JRPG에서는 보기 힘든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타이틀이에요. 저는 이거 1편도 지금 엔딩을 못 봤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JRPG를 좋아한다면 꼭 한 번쯤은 해봐야 할 게임 시리즈. 그런데 이걸 리메이크를 해줘야지.
제가 준비한 3월의 신작 게임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비노기 모바일까지 넣으려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게임이 11개가 되기 때문에 뺐어요. 정말 할 게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3월도 즐거운 게이밍 라이프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힘들게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